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2026년 3월 우주 만물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웬 우주 만물상이나 하실 수 있는데 원래 별 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부터 물리학과 천문학이 함께하는 코너로 바뀌다 보니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고민 많이 했어요. 우주가 들어가면 어쩐지 계속 천문학 같긴 하지만 이게 뭐 세상, 뭐 세계 이렇게 나오니까 사회학 같잖아요. 오히려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만물이라는 어떤 물리의 물자도 들어가는 것 같고 해서 우주 만물 하면은 뭐 천문학 물리학 다 아우르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적절한 네임인 것 같습니다. 네,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네. 아무 얘기나 할 수 있고 아무 얘기나 심지어 딴 얘기도 해도 됩니다. 참 삼라만상 뭐 별 얘기를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은 이걸로 우주 만물상으로 그쳤고요. 그렇게 이번 달부터 이제 인하대 물리학과 김현철 교수님이 고정으로 함께 하시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고정으로 하시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합류하시게 됐고, 그리고 늘 나오시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전문학과장 홍수도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간 물리학 분야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김현철 교수님을 모셨고요. 교수님은 이제 입자 물리학자이시지만 물리학 전반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사실 우리 과학하고 앉아있네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여 년 전에 국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옛날 얘기고 또 물리학의 기초 부분이 사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좀 뭐 약간 우주론, 존재론 좀 철학적인 면이 또 강해서 그 말로 풀어서 이런 얘기구나 하고 우아하긴 하는데 또 물리학의 기초하고는 조금 또 약간 거리감이 좀 있어요, 있기는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다시 다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같이 하시게 됐지만 아무 얘기나 하셔도 됩니다. 꼭 그런 기초 얘기만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자, 저희 오프닝 뭘 준비했느냐? 우리가 달에 가려고 지금 노력을, 우리가 아니고 미국이 노력을 하고 인류가. 있는데, 인류가. 근데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가 또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69년도, 70년대 요 시절에 달에 간 건 맞냐라는 음모론이 다시 이렇게 못 가는데 현대 기술로도 이렇게 자꾸 안 되고 그런 말들이 지금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이런 매우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난 2월 19일에 발사 전 최종 예행 연습은 선거 협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표가 나왔다가 하루 만에 번복이 됐고요. 로켓 상단부의 헬륨 흐름이 중단이 됐다고 해요. 근데 헬륨은 이거를 뭐 연료로 쓰는 건 아니고 보니까는 가압제라고 합니다. 연료 탱크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움직이면 이제 엔진 작동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라고 지금 됐고, 지난 2월 초에도 또 예행 연습하다가 그 액체 수소, 이거는 아예 그냥 연료지 않습니까? 액체 수소 누출 문제가 생겨서 또 연기가 됐었고, 그래서 두 번째 이번 연기가 된 거고요. 다음 발사 가능 기간은 4월 1일부터 6일까지라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뭐 해야 하는지 알겠다라는 좀 불신의 마음이 물론 뭐 로켓 발사는 원래 이렇긴 합니다만은 많이 기다려온 입장에서 지금 이거는 이제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거든요. 착륙은 안 하지만 사람을 태우고 가서 달의 뒤쪽에 뭐 몇천 킬로미터까지 갔다 돌아온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고, 2022년에는 무인 달 궤도 왕복선인 이제 아르테미스 1호가 갔었죠. 그때도 액체 수소 문제 등이 있었고요. 3차례나 발사가 연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는 3개월이나 늦게 발사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람을 태우고 가는데 더욱 안전에 유의를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헷갈리는 분들, 뭐 60년 옛날 몇십 년 전에 다 갔는데 왜 이러냐라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때는 정말 무대 보러 갔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사고도 나고 앞으로 13호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제 달에까지 가지 않고 출발하려던 경우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세 분이 다 돌아가신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소련하고 경쟁하느라고 그냥 무대 보러, 사실은 그때 달에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특히 유인은 성공했으니까 다행이지.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달에 착륙할 때도 그 닐 암스트롱의 그 착륙선이 착륙할 때도 좀 고장이 나가지고 거의 수동으로 착륙을 하는, 착륙이 됐으니 망정이지 안 됐으면은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대실망, 인류의 비극이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훨씬 지금 세심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스템도 완전 새롭게 바뀌었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로켓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그때 로켓은 아마 지금 벌써 60년 가까이 된 얘기거든요. 얼마나 무식한 기계였을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근데 추측은 우리가 할 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시절에 어떤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어쨌든 뭐 천천히 가더라도 잘 가길 바라고 사실은 저희도 이 아르테미스 발사에 원래 이제 저희가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재작년에 저희가 미국에 개기일식 갔다 오고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몇 년 후에 이제 아르테미스 발사할 때 맞춰서 가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극구반대한 게 날짜를 맞출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건 보시라. 근데 결국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뭐 미국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여하튼 날짜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가면 안 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못 가도 그 누리호 발사 때는 또 예. 네. 모여서. 지난번에 누리호 발사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낮에 무슨 반차를 내시고 차를 몰고 서울에서부터 거기까지 7시간을 몰고 가서 저희 사람들 회원들이 가서 많이는 안 갔지만 가서 보고 오는 밤새 와서 다음날 출근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런 삶은 20대에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체력이나 뭐 어떤 그 뭐 멘탈이나 이게 가능한가 40대들이. 그런데 20대는 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나이가 들면 예.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네. 또 그런 고민도 하니까. 그렇죠. 예. 20대 때는 뭐 술이나 먹고 그렇죠. 또 이성교제에 뭐 이런 때 저런 에너지를 쓸 수 있을지 모르나 이제는 저걸 보러 간다. 여하튼 올해도 이제 누리호 발사가 또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노려보는 걸로 하고 아르테미스는 이제 가면 가는 줄 알자. 뭐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천문학 관련된 오프닝을 또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홍승수 박사님이 이어서 아마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아니 이게 좀 제목이 상당히 좀 자극적이었는데요. 적색 초고성이 황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전부 좀 생소하거든요. 일단 적색 초고성이 색깔이 변할 수 있나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리고 보통 천문학적 사건이란 거는 오늘 당장 벌어지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수백 년, 만 년 그렇죠. 동안에 걸쳐서 심지어 수백 년도 아닌 수백 만 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데 뭐 그게 아니라는 식이라서 지금 보시는 것은 당연히 사진이 아니고 어떤 상상도라고 그린 그런 모습입니다. 유럽 남방천문대라고 있죠. ESO. 유럽 남방천문대 그 초거대 망원경 간섭계 VLTI가 관측한 결과를 그래도 바탕으로 시작했다고 하니 아무렇게나 그냥 아티스트의 상상력으로 그린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용인즉슨 우주에서 가장 크고 밝은 별 중 하나라고 해요. 지금 이게요. 근데 1년 만에 단 1년 만에 색깔과 온도가 바뀌는 과정이 관측이 됐다. 저 별의 진화가 실시간으로 포착된 극히 드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보면서 1만 년인가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만 년 동안 우리가 인류가 관측할 리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인류의 아직 그 연식이 그 정도가 안 되죠, 문명이. 자, 내용은 뭐냐면은 대마젤란 성원에 위치한 WOHG64라는 이 적색 초고성인데 반지름이 태양의 1540배. 태양계다 넘은 목성 궤도까지 채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구 같은 것은 그냥 다 빨려 들어가는 밝기는 태양의 28만 배. 큽니다. 네. 매년 방출해서 잃는 질량이 태양 질량의 10,000분의 1이라고 하니 뭐 어마어마한 좀 극한 환경에 있는 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그 그리스 아테네 국립천문대 연구팀을 포함한 국제연구팀이 관측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내놨느냐. 이 WOHG64가 붉고 비교적 차가운 적색 초고성에서 노랗고 뜨거운 노란색 극대 거성.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노란색 극대 거성이란 건. 저는 나름 수십 년간 천문학적으로 읽었는데 노란색 극대 거성이라는 표현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뭐 흔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제가 뭐 아주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관측 결과가 2월 23일에 네이처 천문학, 네이처 아스트로노미죠 아마 이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발표가 된 거고 대마젤란 성운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건 성운이 아니고 우리 은하의 일종의 위성 은하였습니까? 바깥에 좀 떨어져 있는 16만 광년이라고 하니까 우리 은하의 크기가 뭐 10만 광년쯤 된다고 하니 물론 밖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거기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적색 초고성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태양보다 8배에서 30배 정도 대략 그 정도 무거운 별이 진화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되는 거고 이게 결국 뭐 초신성 폭발로 아마 생을 마감하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보니까는 아주 밝은 적색 초고성의 경우에는 그 폭발 전에 진화 단계가 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초신성 폭발 직전에 관측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연구하다가 이제 그 연구팀의 국제 연구팀이 2014년을 기점으로 G64의 성질이 크게 달라졌다라고 하고 있고 뭐 자세한 내용을 너무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2013, 14년 사이에
급격히 밝아지면서 붉은색에서 청색 계열로 변했다.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랐다는 얘기고 뭐 그런 다음에 표면 온도는 4,500도에서 5,100도 뭐 이래서 적색 초고성보다 훨씬 뜨거워졌다. 반지름은 이전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변화가 불과 한 10년 전에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런 상황들을 아마 지금 포착을 하셔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혹시 적색 초고성은 폭발을 하는데 네. 그 폭발을 가는 과정을 좀 더 미시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이 아닌가 뭔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다라는 것이 지금 연구팀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스펙트럼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좀 이따 스펙트럼 얘기를 예.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원래 있던 거와 이제 지금의 뭔가 그 성분이 달라졌다라는 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들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 두 별이 가까워지면서 이게 한 별이 아니고 두 별이 가까워지면서 적색 초고성의 외피를 이제 두 별이 공유를 해버리는 껍데기 하나에 둘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일반인의 용어로는. 네. 그래서 공동 외피 진화 과정에서 대기가 벗겨진 게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의 WH-G64가 노란색 극대 거성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물질 분출이 되다 보니까 좀 주변에 가스층이 덮여서 붉은 별처럼 보인 것이지. 근데 이제 마각이 네.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초신성으로 폭발할 수도 있고 블랙홀로 붕괴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아까 다른 별이 있으면 얘네하고 합쳐질 수도 있고 동반선과. 그래서 관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하튼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였고요. 그래서 대충 뭐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홍승수 박사님이 이제 이거 관련돼서 진실을 알려주실 건가요? 아니면 뭐 거기까지는 아닌가요? 예, 그 이 연구 내용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것을 준비해 온 건 사실 아니고요. 아, 네네. 예, 예. 저는 조금 더 연구팀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는지, 그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지 네네네. 않을까 해서 준비를 그러니까 이거 좀 했습니다. 보면서 사실 이렇게 내용으로 보면 막 이런 걸 발견했구나 하지만은 그래서 뭐 정확하게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는 네. 잘 모르겠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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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우리는 또 이제는 10년 전에는 뭐 블랙홀 빅뱅이 이런 거야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우리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습니까 그러면?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론이 연구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관측 천문학자의 어떤 네. 역량이 이럴 때 드러나는 건가요? 아, 뭐, 예,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죠. 예, 그래서 스펙트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예, 인트로에서 말씀해주신 연구팀이 주로 사용한 연구 방법이 그 별의 스펙트럼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관측을 한 겁니다. 네네. 예, 그러는데 계속 비슷한 스펙트럼이 계속 관측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타임스케일에서 이 스펙트럼이 확확 바뀌는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사실은. 네.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물리적인 현상들은 타임스케일이 굉장히 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몇 년 사이에 뭔가 특성이 바뀐다는 얘기는 뭔가 신기한 현상이 아닐 수 없으니까 네네. 예, 그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스펙트럼에 관한 얘기입니다. 스펙트럼 줄 세워 예. 르세라핌이 등장하는군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초중 고등학교 때 네. 예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한 이제, 반에요. 예, 그 번호를 뭐 저 때는 한 맞습니다. 40명, 50명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는 아마, 60명도 넘고 예, 그랬어요. 선배님들 시절에는 저는 뭐 80년. 혹시 그 오전반 오후반 그 맞아요. 아셨어요? 네, 오전반. 저희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 또. 저는 오전반 70명, 오후반 70명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이 없어가지고 학교들이 폐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반도 많고 한 반에 학생 수도 많고. 예. 30명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저는 전혀 와닿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예. 그 번호를 어떻게 매기셨었습니까? 그 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가나다 순이었나요? 그게- 1, 2, 3, 4로 부르긴 했는데 예, 예. 근데 키순도 있을 거고. 그 여러 가지로 그렇죠. 좀 그래서 초등학교는 키 순서로 안 하고 네. 뭐 보통 번호로 그냥 쭉 매겼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번호를 어떻게 붙이느냐. 저희도 왔다 갔다 했어요. 아. 그 이름에 따라서 한 그쵸. 적도 있고 예. 뭐 키에 따라 한 적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만 해도 벌써 70명 갔으니까. 네. 고등학교 가서야 이제 한 55명 좀 줄었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출석부 번호를 붙이게 되는데 네. 그 번호를 붙이는 기준이 이름, 가나다 순으로 붙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키 순서대로 해서 이게 조회 시간에 줄 세웠을 때 이게 쫙 많이 예쁘게 올라가 있고 그랬었죠. 예, 예. 그렇게 번호를 붙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또는 뭐 생일 순으로도 어떻게 뭐 붙이려면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뭐를 기준으로 가지고 줄을 세우느냐 그러니까요. 가 이제 그 다른 결과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뭐 요새
뭐 제가 좋아하는 르세라핌이라는 아이돌 그룹. 네. 아이돌 그룹인가요? 예, 아이돌 그룹입니다. 르세라핌. 아니 교수님 저는 그래도 이름은 알았습니다. 네, 거기 멤버들을 그냥 예시를 들어서 이제 가져와 봤고요. 카즈하란 이름은 들어본 적이 특이하니까 네, 네. 그 외에는 정말 모르겠네요. 사쿠라. 사쿠라. 네. 사쿠라는 저렇게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님은. 우리는 화투라든가 뭐 이런 쪽을 따라서 한 게 아닌가. 네. 또 김채원 또 이제 활동을 또 많이 하시고. 저희는 나이 차이가 서로 많이 나네요. 예, 8살까지 차이가 나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게요. 홍은채 저도- 씨하고 사쿠라 씨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네. 나이로도 분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이게. 그죠. 여러 예, 가지로. 기준을 뭐로 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줄을 세울 수 네. 있다. 이런 거를 그냥 좀 이렇게 친근하게 네. 비율을 들고자 이런 거를 좀 가져와 봤고요. 비슷하게 별의 스펙트럼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게 뭐 다양한 별들의 스펙트럼을 얻으면 대충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줄을 세우고 그다음에 뭐 저희 별이 6개밖에 없는 건 아닐 테고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쫙 줄을 세워서 또 이렇게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룹으로 또 묶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줄을 세운다라는 것, 곧 그룹핑을 한다라는 얘기하고도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별의 스펙트럼을 어떻게 묶을 것이냐, 그룹핑을 할 것이냐, 그럼 유형별로 이렇게 유형별로, 그룹이? 예. 사실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자연에서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그룹핑을 하는 게 그렇겠네요. 과학 연구의 좀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계열성은 주계열성들의 그 스펙트럼 특성이 있을 거고, 네, 그럼요. 뭐 적색 초고성은 그 특성이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네. 생물에서 종속 과목 강문계 예, 뭐 이런 예. 것도 마찬가지일 테고 물리학에서 입자들도 뭐 그렇죠. 보존, 페르미온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룹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별도 어떤 스펙트럼의 어떤 특정 뭔가를 기준으로 줄을 세우고 그룹핑을 이제 할 수 있고 네. 그게 천문학 연구에 어떻게 보면은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도대체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줄 세우고 그룹핑을 할 것이냐? 네, 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스펙트럼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빛을 프리즘에 쫙 이렇게 보면은 무지개가 나오는 거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어릴 때 좀 했었는데 네, 그럼요.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런 것도. 그렇죠. 물질 프리즘을 주머니 일단- 뭐 이런 것도 갖고 뭐 네. 화학 실험도 했었고 그랬는데 네. 뭐 이런 거 그 원통 같은 것도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예쁘게 막 보이고. 네. 만화경이라고 만화경. 하죠. 망호경이 아니고. 저 옛날에 저 동네에 그 학교 앞에 문구사 같은데 저 프리즘을 팔았어요. 싸구려 맞아요. 프리즘은. 네. 대충 됐거든요, 그냥. 근데 그 못 본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습니다. 프리즘이 없더라도 이제 뭐 유리창에 끝에 쪽에 하면 이렇게 회절이 일어나서 저런 게 또 무지개 보이기도 같이 하고. 이렇게. 예, 예, 예. 네. 그렇긴 한데 단순히 저게 빨주노초 파남보만 있는 게 아니라 저거를 자세히 보면은 태양의 스펙트럼 자세히 보면은 까만 선들이 있습니다. 네네. 까만 흡수선들이 있습니다. 저게 중요한 거죠. 저게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으면 보기가 어렵지만 네. 그거를 우리가 좋은 그 관측 장비를 가지고 관측을 해보면 저런 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선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18세기 이후에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스펙트럼 선, 저기 나타나는 까만 선들은 일종의 원소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강아지의 그림자를 저렇게 보면은 아 대충 강아지구나. 그렇죠. 무슨 종이구나까지도 얼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것처럼 스펙트럼에 있는 저런 선들을 보면은 저게 무슨 원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소마다 요 스펙트럼 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빛을 내는 연속적인 빛을 내는 어떤 흑체 블랙바디라고 부르는 얘가 이제 빛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런 식으로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연속 스펙트럼을 가리는 특정한 어떤 원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걔네들이 이 어떤 연속 스펙트럼을 특정한 패턴으로 가리면서 이렇게 흡수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흡수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요 원소마다 다른 거죠. 네. 그렇겠죠. 그럼 만약에 뒷배경이 없고 요 원자 덩어리들만 있어. 네. 그리고 얘네들이 스스로 빛을 내. 그럼 얘네들은 정반대로 요거를 딱 채우는 요것들만 이제 에미션 라인을 내게 됩니다. 발광을 하게 됩니다. 이쁜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두 개 딱 합치면은 요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특정 라인에서 빛을 내기도 하고 뒤에서 더 강한 빛이 온다 그러면은 요 빛들을 흡수하기도 하고 요런 식으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기도 하고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네. 결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러한 스펙트럼이 무슨 파장에 어떠한 세계로 나타나는지는 어떤 원자의 특성에 달려 있다. 네. 같은 건 하나도 없는 거겠죠. 네, 없습니다. 같은 게 있으면 문제가 좀 그쵸. 관측하는 입장에서. 네. 물론 뭐 그 특정 라인의 파장이 매우 가깝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네네. 네. 근본적으로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그 원자 구조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같은 게 있을 수는 없다.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긴 파장, 왼쪽이 짧은 파장일 때 수소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다른 원소들도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실제 별의 스펙트럼이 대충 이렇거든요. 이 스펙트럼 선이 뭔지를 보면은 대충 별에 무슨 원소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 먼 별에 가지도 못하는데 저기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아는 겁니다. 예전에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네.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저 우주에 있는 별의 성분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사실은 다 이제 그렇죠. 가기 전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사실 논리적으로 당시로서는 합당한 생각이었으나 그럼요. 이런 방법을 찾을 거라고는 그렇죠. 네. 차마 생각을 못한 거죠 그때는. 네. 지구에서 우리가 이미 실험실에서 원소별로 이렇게 스펙트럼 선의 모양이 다르구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같은 피직스가 먼 우주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봤을 때, 이 별에는 무슨 원소가 있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다 같은 법칙하에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우주 만물상이라는 얘기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도 대충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딱 대충 보기에도 수소 보이고요. 수소 보이죠. 네. 네네. 별을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많은 게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선이 세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별의 온도라든지 다양한 파라미터에 따라서 세기가 바뀔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수소선이 지금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인트로를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처음으로 천체를 관측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이미징 관측, 눈으로 어떻게 천체가 생겼고 네. 어떤 모양이고 이러한 이미징 관측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분광기, 저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분광기 발명 이후 수많은 별들에 대해서 분광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수의 별들에 대해서 스펙트럼 얻었는데 대표적인 스펙트럼 6개만 가져왔습니다. 네, 6개. 그래서 19세기 천문학자들이 이런 별들의 스펙트럼을 얻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는 비슷한데 네. 이 선들이 좀 다르죠. 그러게요. 조금 스펙트럼 모양이 다릅니다. 얼추 수소선이 비슷한 데 있긴 하지만 네. 세기가 좀 다르고 그렇네요. 여기는 뭐 요런 라인이 안 보이는데 여기는 강하죠. 3, 4, 5번에 뭐가 잔뜩 있고 또 그렇네요. 그렇죠. 네. 예. 이때는 왜 다른지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얻은 거고 네. 요걸 어떤 식으로 줄을 세워서 분류를 해야겠다. 요렇게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미지로 보였지만 요거를 딱 빵 자르듯이 케이크 자르듯이 칼로 잘라서 단면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 보이는 것들이 이제 그 흡수선들이 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많이 다르네요 이제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생긴 게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눈으로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파장이고 세로축이 어떤 선의 세기가 되겠죠. 그럼 다시 요걸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줄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뭐를 기준으로 줄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특정 라인을 잡아서 네네. 특정 라인의 세기를 기준으로 뭔가 줄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네. 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수소 이런 거 예, 항상 예, 예. 가장 눈에 띄는 게 저는 뭐 요런 라인이거든요. 그렇네요. 저것의 굵기라든가 뭐. 그렇죠. 예. 요게 이제 수소 라인인데 네.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수소선의 세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람 마음이 비슷비슷해요. 그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수소선이 이제 이렇게 빨간색 여기에서 요거를 그래서 H 알파선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다음에 순서대로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소선이라는 거 그 당시도 다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수소선의 세기가 강한 별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수소 잘 보이죠? 근데 어떤 별들은 그 수소선이 나와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파장에 수소선이 거의 안 보여요. 약해요. 그래서 수소선의 세기가 다 달라요, 별들마다. 그러게요. 그럼 그게 수소의 함량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같을 때 선의 세기가 다르면 이제 수소의 양이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소의 양이 같아도 다른 조건이 다를 경우에 뭐 예를 들어 표면 겹스러운 게 온도라든지 많다. 그럴 수 있죠. 중력이라든지 예. 이런 게 다르면 선의 세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죠. 예, 다른 물질들은 다른 선을 만들긴 하지만 네. 저 선엔 영향을 안 주는 건가요? 네, 네.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네요. 그럼요. 예. 그것도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이런 피직스까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지만 그냥 눈에 봤을 때 이런 스펙트럼의 세기로 줄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소선, 요게 이제 수소선입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면 요렇게 될 겁니다. 제일 위에가 제일 센 거. 굵은 쪽부터. 네. 아래로 갈수록 거의 안 보이죠, 수소선이. 그러게요. 요렇게 줄을 세웠습니다. 뭐 합당하죠. 그러게요. 네, 일단 합당하죠. 논리적이니까 일단. 네, 모르니까 눈에 잘 띄는 거 기준으로 수소가 그리고 원자번호 1번 아닙니까? 수소선을 기준으로 줄을 세운다.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세우고 알파벳으로 번호를 붙였습니다. 네. 수소선의 세기가 센 거, 제일 센 거 A 그룹, 그 다음 B 그룹,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것만 가져와서 중간에 생략이 됐는데 네네. 쭉 해서 C, D, E, F 요 정도 색이면 G, 뭐 거의 안 보이면 K, M 뭐 이런 식으로 줄을 쭉 세웠습니다. 알파벳 네. 순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됐었는데 나중에 양자역학이 조금씩 발전하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별의 표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선의 세기가 아니라 조금 더 직접적인 별의 물리량, 네네. 표면 온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표면 온도를 계산해 봐서 이제 쭉 봤어요. 근데 수소선의 세기가 세다고 표면 온도가 높은 게 아니었거든요. 오. 네. 수소선의 세기하고 어느 정도 관계성은 있지만 네. 정비례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 온도 값을 계산한 다음에 새로운 기준, 별의 온도로 재정렬을 해보았습니다. 아, 네. 네. 표면 온도로 정렬을 하는 게 조금 더 어떤 물리적인 접근이라고 이제 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이제 A, B, C, D 이런 식으로 붙였었는데 A별이 수소선의 세기가 가장 센 거죠. 근데 A별의 표면 온도는 10,000도 정도입니다. 10,000켈빈. 오히려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수소선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온도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선의 세기가 증가하거나 약해지거나 해야 될 것 그럴 것 같은데 같은데요. 예. 특정 온도에서 피크를 이룬다는 얘기죠. 야. 네. 그래서 이제 현대 천문학에서 항성 분광형은 한 클래스가 더 추가가 됩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수소선의 세기가 약한 표면 온도는 엄청 높은 별입니다. 얼핏 보기엔 좀 지리멸렬해 보이는데. 예, 아주 그냥 뭐 재미없는. 예, 예. 그래서 여기에는 뭐 다른 의미에서 이제 O라는 알파벳이 붙었고요. 네. 예. 그래서 표면 온도 순으로 정리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얘네들의 알파벳 네이밍이 O, B, A, F, G, K, M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표면 온도로 정리해 봤을 때 요 수소선의 세기가 10,000도에서 가장 피크를 이루고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면은 약해져요, 세기가. 그러게요. 네.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딴 거 보시지 말고 요 H 수소만 봤을 때 네. 가로축이 표면 온도입니다. 네. 세로축이 스펙트럼 선의 색입니다. 10,000도에서 수소선의 세기가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은 수소선의 세기가 낮아지고 반대로 10,000도를 기준으로 표면 온도가 낮아져도 선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수소는 10,000도에서 픽을 이루지만 다른 원소들 힐륨, 마그네슘, 칼슘, 철 이런 것들 다른 원소들도 비슷하게 이런 라인들의 세기가 특정 온도에서 피크를 이루고 네. 그 온도를 벗어나면은 쭉 선의 세기가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선의 세기가 세다고 해서 거기에 수소가 많다, 어떤 원소가 많다라고만 해석할 수가 없는 게 피크를 이루는 온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표면 온도가. 그러면은 그냥 선의 세기가 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얘 표면 온도와 어떤 중력의 세기라든지 물질의 양이라든지 이런 게 동시에 결정이 돼야 됩니다. 네, 동시에 결정이 돼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특정 온도에서 피크를 이루고 그 온도 범위를 넘어가면은 선의 세기가 약해지느냐? 그렇죠. 요거는 이제 양자역학을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네, 양자역학. 양자역학을 여기서 안다는 게 어떤 식으로 알아야 되는 건가요?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식으로 알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걸로는 저걸 이해할 수 네, 없고. 네. 이제 전자가 네. 그 다양한 궤도를 가지는데 그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 천이하지 않습니까? 윗궤도로 천이했다가 네.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게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네. 그 천이하는 정도가 또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온도에서 어떤 궤도로 천이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고 네. 그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을 우리가 동원을 해야 한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을 보는 거니까 흑체 복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아, 네, 그럼요. 예. 네. 그 흑체 복사라는 건 아까 그 빨주노초 파남보를 만들어내는 그 빛의 소스를 말하는 건데, 네네. 그게 바로 이제 양자역학 그 연구의 출발점, 흑체 복사를 이해하기 위한 게 양자역학 연구의 이제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또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가 양자역학과 뗄래야 뗄 수 맞아요. 없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분광형 O, B, A, F, G, K, M 이런 식의 분광형 라벨링이 붙어 있는데 외우기가 참 어렵죠. 알파벳 순서도 아니고 띄엄띄엄 있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런 식의 어떤 의미 없는 문장을 만들어내서 이런 식으로 항성 분광형을 외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네. 는 과학을 다 배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물, 지질학. 네. 지질은 이제 천문학까지 포함해서. 네. 근데 이제 지질은 외울 게 많은데 제가 외우는 거 싫어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게 저거예요. Oh be a fine girl, kiss me. 키스 미. 네, 저희는 이제 지구과학이라고 배웠는데 네, 그때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저희 팟캐스트 오디오 듣는 분들 위해서 Oh be a fine girl,
혹은 가이, 둘 다 지니까 키스미라고 이렇게 지금 문장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외웠다. 근데 그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예,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학생들이 그 뭔가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나이가 딱 그럴 그러니까 때니까. 딱 그럴 때니까. 이건 전 세계 공통이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미국 뭐 어디 포함 다 이렇게. 예.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굳이 딴 걸로 바꿀 필요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배울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외워라. 항성 분광형 온도 순으로 하면은 요런 순이다라고 그냥 주입식 암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요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의미 없이 불규칙해 보이는 알파벳 라벨링이 됐는지는 전 몰랐거든요. 네. 천문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원래는 수소선의 색이 순으로 배열이 됐다가 그게 나중에 표면 온도 순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알파벳 이게 순서가 뒤집어졌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어떤 분광형들을 뽑아서 이제 중간에 C, D, E 뭐 이런 것들 빠지고 이런 것들만 남았다라는 게 이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버드 분류 체계라고. 네. 밑에. 요렇게 처음에 이제 수많은 별들에 대해서 분광 관측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하버드 천문대에서 네. 쭉 이루어졌던 거고 거기에서 일했던 이제 캐넌이라는 이름의 이제 천문학자께서 이러한 어떤 분류법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런 항성 분광형의 분류법을 하버드 분류 체계 또는 캐넌 분류 체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은 예. 거울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울, 예. G형 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G형 별, 요게 태양 온도가 한 5,500도 정도 되거든요. 표면 온도가. 태양 스펙트럼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태양은 G형 별입니다. 물론 뭐 뒤에도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딱 O형 별, G형 별 이렇게 붙이진 않습니다. 또 뒤에 G 뭐 3, 뭐 아니면 G 뭐 5, 5, 2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예, 또 여러 가지 세부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표면 온도다.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런 알파벳 라벨링이 붙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요 기사입니다. 네. 인트로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별빛을 파장으로 분해한 스펙트럼에서 변화가 확인됐다. 스펙트럼을 여러 날에 걸쳐서 쭉 관측을 했었는데 시간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변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기사에 그 네이처 애스트로노미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보시면은 dramatic transition in 2014 이런 표현이 있고요. 이제 스펙트럼 피처에서 봤더니 스펙트럴 피처에서 봤더니 M6 타입이었다. 요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아실 수 있을 맨 겁니다. 마지막이네. M형 별 네. 가장 마지막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구나. 갑자기 유식해진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적색 초고성이지 않습니까? 네. 적색이란 얘기는 온도가 낮다는 얘기고 그렇죠. 예. 이름에 걸맞게 스펙트럴 타입은 M형 별이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멀티 에폭 스펙트로스코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에폭에 걸쳐서 분광 관측을 계속했더니 익스트림 체인지 에버 이 RSG 이 적색 초고성 별이 아주 익스트림하게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나 봤더니 leading to a B E star classification 오. in 2013. 네. B형 별로 바뀌었다. 뒤에 뭐가 붙긴 했지만 네. 대충 B 머식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잖아요. 예. 온도가 높은 쪽으로 갔구나. 그러게 예. 많이 변했는데. 많이 변했죠. 물론 이제 B형 별의 온도가 여기서 보면은 15,000도이긴 하지만 여기서 B라고 해서 저도 거의 뭐 3,000도 되는 별이 15,000도까지 갔다고? 좀 이상한 데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제 15,000도까지 올라간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뒤에 E라는 특별한 표식이 붙은 게 네. 딱 B형별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좀 새로운 클래스의 이제 별이다. B형별하고 뭔가 비슷한데 좀 다른 결에여서 이제 BE라고 붙인 겁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도 B라는 게 붙었다라는 걸 봐서 뭔가 온도가 높은 쪽으로 변했구나는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스펙트럼이 변했다. 요게 이 저자들이 발견한 새로운 발견이었고 네.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과학적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겠군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그런 어떤 쌍성, 공생별, 그래서 중력장을 서로 공유하는 그래서 물질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거나 중력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그 달의 조성력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예. 그 질량이 크거나 가깝거나 이러한 경우에 그 조성력에 의해서 그게 공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는 뭐 이제 그 적색 초고성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질의 방출도 많습니다. 저희 또 오로라 투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태양이 오로라가 나오는 게 이제 태양풍, 태양의 물질 방출로 인해서 그게 지구 자기장과 반응을 해서 나오는 게 오로라인데 그것처럼 태양보다 지금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적색 초고성이 뿜어내는 물질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스트를 막 뿜어냅니다. 네. 그게 이제 별 주변을 막 감싸고 있던 거죠. 예전에 막 뿜어냈던 더스트가 별을 감싸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쭉 팽창하면서 밀도가 점점 옅어지고 쭉 계속 뿜어냈으면 계속 덮여 있을 텐데 한 번 뿜어내고 말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먼지가 슥 거치면서 비로소 그 안에 있던 뜨거운 별이 이제 비로소 드러나는구나. 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고요. 그 원래가 그런 거였다. 네. 네. 하지만 뭐 이 논문에서는 주로 쌍성계였어가지고 물질들이 한쪽으로 끌려갔다. 그래서 이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연구자의 그 재량인 것 같고, 물론 근거가 있어야겠지만 네네.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어떠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발견했느냐는 이제 스펙트럼이었다. 요 연구에서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앞으로 그래서 뭐 O형별이라고 하면은 뜨거운 별이구나. 뜨거운 별. 뜨겁다, 젊다, 젊은 별이구나. 바로 그렇게 캐치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양, G형별. 표면온도 대충 5, 6천도, 뭐 대충 중간에 있는 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논문이나 기사를 보시게 될 때, 네.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 이제 헨리에타 레빗 그 병광성 연구하셨던 네네. 분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하버드 천문대의 여성 계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네. 이 당시에 이제 남성 천문학자 누구지 피커링이었나 그런 천문학자가 여성 계산수들을 고용해서 다양한 계산을 시키고 관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천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병광성을 연구했던 분이 이제 헨리에타 레빗이라는 분이었고 오늘 말씀드린 그 분류 체계, 하버드 분류 체계 이런 것들을 다양한 기준들로 분류를 해보고 줄을 세워보고 분광 관측을 하고 스펙트럼을 얻고 이런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요 애니 캐넌이라는 이제 선배 천문학자 분이십니다. 네. 저분도 여성이시군요. 여성이십니다. 네. 하버드대학교 저 컴퓨터 분들 네. 그리고 헨리에타 레빗 이야기는 저희 그 격동 500년에도 초기에 좀 크게 다뤘기 때문에 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가서 검색해서 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 오 비어 파인 걸 키스미는 정말 안 잊어버려지네요. 네, 그렇죠. 단 한 번 본 것으로 이미 저도 외워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프닝으로 적당히 가져온 것을 아주 깊이 있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 천문학이 좋은 게 뭐냐면 끊임없이 뭐가 관측이 돼서 들어오니까 그죠. 게다가 뭐 제임스 웹 같이 이런 식으로 뭐 성능 좋은 망원경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망원경들이 계속 개발돼서 우주에 나가던가 어디 설치가 되고 있고. 새로운 관측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뭔가 계속 새로운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런 점이 천문학은 물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지만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계속 할 얘기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과학과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뭐 빅뱅 얘기를 매번 뭐 수십 번 반복할 수는 없는 거고 새로운 이런 게 또 하나 나오면 저게 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졌던 그 느리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변하는 우주와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얘기라서 오프닝으로 갖고 왔고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천문학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별을 우리가 다루는데 별만 다루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 시간까지도 별 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모든 것은 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별이란 게 여기서는 뭐 개념이 좀 넓어지고 뭐 중성자별도 포함되고 뭐 태양 같은 별도 포함되고 하겠지만 여하튼 처음에 우주가 시작된 다음에 별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사실 전부 그 스타 차일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뭐 원소들이 다 별 혹은 뭐 관련된 어떤 곳들에서 다 왔기 때문에 저런 제목이 붙은 것 같고요. 이 책은 저희가 이제 북 이벤트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책인데요. 제목을 이제 보시는 대로예요. 원래 원제는 이제 스타 와처스라는 그야말로 별에는 사람들 비슷하네요. 그죠? 제목이. 근데 이게 되게 책이 어떠냐면요. 뭐 요즘 이런 책들이 좀 잘 나오는데 여기 지금 따옴표 쳐진 이 문장이 있네요. 별을 본다는 건 우주를 이해하는 일이고 동시에 인간을 이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좀 인문적인 접근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물리학자들도 천문학자들도 늘 그래 왔습니다. 근데도 이게 대중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과학자들이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한테 좀 먹여주시고 있는 느낌이 있고 저자 조앤 베이커는 일단은 그 나사 허블 펠로우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영국의 왕립학회 연구 펠로우고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또 레드클리프 펠로우고 뭐 아무튼 활동이 되게 많은 분이고요. 네이처와 사이언스의 편집에도 참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널 쪽에 그러니까 뭐 이런 글쓰기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되게 관심과 좀 영향이 있으신 분 같은데 여튼 이 책 자체는 어떤 식의 관점이냐 우리가 왜 우주에 끌리는가라는 거 그리고 지구 밖의 우주 그러니까 지구도 물론 우주긴 하지만 여하튼 지구 밖의 세계는 우리하고 어떤 관계고
그 우주는 그러면 학자들만이 어떤 느낄 수 있는 혹은 돈 많은 사람들만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요. 그런 놀이터인가? 우리는 도대체 우주와 어떤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또 의미는 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천문학 얘기를 하면서 또 책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류가 문명이 각 문명이 지리적 문화적으로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주를 받아들여 왔는지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접하기 솔직히 쉽진 않은 얘기죠. 우리는 항상 그 유럽 문명 위주로 그 천문학의 발전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건 상당히 그 뭐 좀 비교 문화 이런 쪽으로도 좀 느낌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모여서 우주와 인간이란 퍼즐이 만들어졌는가, 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통해 왜 인간이 존재하는지 뭐 이런 의미까지도 읽어가는 책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런 책이 저는 바탕도 원래 저는 과학도 아니잖아요. 저는 원래 철학과 출신이고 그래서 사실 천문학 얘기 뭐 우리가 올해 십몇 년 동안 하고 있고 천문학 책도 많이 소개해 드렸지만 이 책은 또 새로운 관점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도서 증정 이벤트 10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별에서 시작되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사람들 회원분들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일정은 2026년 3월 7일 토요일 저희 방송 나가는 날입니다. 3월 7일 토요일부터 3월 15일 일요일 자정까지 일주일여 동안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 방법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멤버십 대상 뉴스레터가 매주 나가고 있죠. 거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찍고 신청하시면 되고 당첨자 발표는 그 신청 일정이 끝난 다음 날인 3월 16일 월요일 날 저희 대대적으로 뭐 어디 공포하는 것이 아니고 당첨되신 분에게 개별 연락을 드리는 것이고 늘 책들을 받아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겠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이벤트 매번 참여하시면 반드시 한 번은 저희 굉장히 많이 하니까 이거를 한 번은 가져가실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꼭 신청하셔서 모든 것은 별에서 시작되었다. 좋은 책 받아가서 읽기를 바라고 또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런 책들 한 번쯤 사서 한번 보시는 것도 요즘 시대 정신이 좀 그렇습니다. 과학하고 뭐 뇌과학 같은 뭐 생물학도 그렇고 천문학이나 물리학 이 모든 것이 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존재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일반 대중들조차도 좀 이제 한번 고찰해 나가자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좋은 책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김현철 교수님. 네. 네, 우리 물리학자로서 우주 만물상의 새로운 이제 물리학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건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첫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해나갈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네. 근데 또 만물상이니까 만물상에는 온갖 잡다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귀중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익숙하지만 실제로 잘 모르는 것들,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물리학의 개념들 그런 것들 한번 찾아서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 어떻게 발전돼 왔고 네. 오늘날은 또 이런 게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그런 게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예. 뭐 뉴튼 역학 이런 거 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모르시거든요. 맞아요. 예. 얘기해 보면은 예. 그게 그런 거였어 하는 분들 예, 굉장히 많으시고. 맞는 말씀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한 꼭지 정도로 제 분야 제가 아까 입자물리학자로 소개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핵물리학과 입자물리학 중간쯤 되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박쥐 같은 전공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두 개의 차이도 잘 모르시겠죠. 좋게 얘기하면 양쪽을 다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양쪽을 뭐 깊이 있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 많은 입자는 양성자예요. 양성자 외에 가속기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입자들은 관심이 있는데 네. 이거는 옛날에는 입자물리학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강입자물리학이라고 불러요. 강입자물리학. 예. 입자물리학은 요즘 에너지가 훨씬 높아져서 뭐 힉스나 그다음에 시공간의 구조, 네. 뭐 우주의 구조, 거대 구조 이런 건 입자물리학에서 다루고 이렇게 자잘구레한 그 뭐 입자들은 제가 다룹니다. 그런데 그 이번 달에 네이처에 재밌는 논문이 하나 실렸더라고요. 네네. 그게 양성자의 크기에 관한 논문인데 그 양성자는 작죠. 다들 알고 작다는 거. 근데 이게 2010년에 제가 그 네이처에 재밌는 논문이 하나 실렸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바탕으로 2014년에 또 미국 잡지, 과학 잡지, 우리나라 과학동화 같은 잡지인데 역사가 훨씬 긴 잡지죠. 그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에서 그 양성자 문제, 그러니까 이거 양성자 크기 문제를 한번 집중 다룬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가운데 점이 찍혀 있고 막대기로 쭉 그은 거 이게 네네. 이제 실험 데이터인데 네. 가운데 점이 중간값이고 이렇게 요 짝짝대기가 양옆으로 갈려진 게 이제 에러를 뜻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차를 뜻하는데 네.
이게 딱 보면 또 데이터들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0.84 근처, 그다음에 0.880 근처. 그렇네요. 쫙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 데이터의 차이가 뭐냐면 옛날에는 0.88 이게 이제 그 양성자의 크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FM이라고 돼 있잖아요. FM은 femtometer라고 하고 그 핵물리학자나 입자물리학자는 페르미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퍼미, 그러니까 엔리코 퍼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건 이제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그러니까 0.00000 해서 소수점 그러니까 15자짜리까지 가는. 어이쿠 적네요. 예. 아주 아주 작습니다. 일단 아주 작다는 거. 그런데 이게 2010년쯤에 실험을 했는데 이 오른쪽 예전에 알고 있던 그 결과들은 전부 다 가속기에서 얻은 결과예요. 아, 근데 가속기에서 실험을 하려면 이제 전자를 양성자에 딱 때려줘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주 저에너지에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에너지에서 이런 가속기 실험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대략 이렇게 그 외삽을 취해서 영으로 가요. 아주 작은 에너지로 가서 네. 이제 양성자의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지금 사람 이름하고 혹은 뭐 연구 기관 이름하고 횟수가 붙어 있는 거죠? 예, 예. 저거는 이제 연도예요, 맞아요. 연도? 연도, 예. 네. 연도고 근데 요새 중요한 건 하나는 가속기 실험에서 얻었고 아, 네네.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0.84 femtometer 근처의 저 값들은 원자 물리에서 얻은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자 물리인데 여기도 그 원자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소 원자. 우리 조금 전에 들었죠. 수소 원자. 근데 그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버리고 뮤온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뮤온이라는 입자는 그러니까 전자는 전자보다 몇 배 정도 무겁냐면 대략 200배 정도 무거워요. 뮤온이. 근데 이제 뮤온이 갖다 붙이면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가장 가운데에는 양성자가 있잖아요. 근데 전자는 이 작기 때문에 또 가볍기 때문에 양성자로부터 멀리 있어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제 양자극을 알아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수소 원자를 이해하는. 그런데 미온을 갖다 붙이면 얘가 양성자 가까이 갑니다. 많이 가까이 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온 양성자의 크기도 똑같이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원자의 반지름은 작아져요. 역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온 수소 원자의 경우엔 그냥 전자 수소 원자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말은 양성자를 조사하기가 더 좋다는 거죠. 가까이 가니까. 양성자를 쳐다볼 수 있고. 양성자 효과를 더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쉽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원자 물리로 측정했다는 게 이런 방식으로.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그랬더니 에러도 엄청 적고 엄청 정교하게 측정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측정을 했더니 얘가 0.84예요. 하나는 0.88이고.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맞냐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다툼이 시작된 거죠. 오. 긴 다툼이 예, 시작됐군요. 긴 다툼이 시작돼서 이것도 재밌는 건 제가 여기 항색 선을 쫙 그려놨잖아요. 네네. 이게 제가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네. 깔때기라고 그러나 저도 이런 좀 한다. 저쪽 진영에서 싸우고 계신 겁니까 예. 지금? 아니요, 저는 그냥 이론하는 사람이니까 아, 네네. 이론적으로 그냥 계산한 거예요. 네. 흥미롭네요. 천문학에서도 이제 들으셨을 수 있겠지만 예. 허블 텐션이라 그래서 예. 우주 팽창률에 관련된 그 허블 상수가 있는데 예. 그게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3시그마 나뉘는 이상의 거네. 이제 그 측정값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걸 이제 텐션이라고 부르는데 비슷한 텐션이 여기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좀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요 데이터가 네이처에 실린 건데 요 결과는 수소 원자를 이용했어요. 전자. 아, 네네. 전자가 붙어 있는 수소 원자. 네. 일반적인 수소 원자를 이용을 했고 아주 정교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그 오차가 좀 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요 이희재라고 제 석사과정 이번에 졸업한 학생이고 네. 이거는 포스닥이고 이제 전데 지금 논문을 써야지 돼요. 지금 논문을 준비 중에 있고 이건 아주 정교한 계산 결과인데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또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당연히요. 이런 전문가가 나와서 그럼요. 완전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필 좀 하려고 예, 예. 또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기술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요. 양성자의 크기에 대한 이런 논란이 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학회에서 일본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도호쿠 대학에서 전자 양성자 충돌 실험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전자 양성자 충돌 실험을 아주 극한의 작은 에너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그렇게 해서 측정하면 여기서도 이제 아주 정확한 가속기를 이용해서 양성자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네. 그 값이 나오면 이제 그 측정 값이 나오면 그 결과가 과연 이 원자 물리에서 측정한 값과 비슷할지 아니면 여전히 다를지 오. 개봉박두입니다. 재밌네요. 예, 예. 그 언제쯤 나올까요, 결과는 대략? 근데 이게 가속기 실험이라는 게 뭐 준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면 2, 3년, 빠르면 뭐 늦으면 2, 한 3년. 5년. 예.
그래도 저게 이제 0.84 쪽으로 근접을 하면은 김현철 교수님의 승리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아주 해피해지죠. 예, 아주 재밌습니다. 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 양성자의 크기와 더불어 제 소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전문가라는 거 예, 다시 예, 한번 맞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네. 이런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거. 네. 예.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예, 에너지 솔직히 우리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네. 뭐 운동하다가 이제 에너지가 부족해, 이제 뛸 수 없어,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사실 일반인들은 에너지와 힘을 그냥 동의어로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에너지가 이게 처음부터 뭐 잘 정립됐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만물상 오늘 만물상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오늘 그 지하철 타고 오면서 한 가지 생각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버트런드 러셀이 떠올랐어요. 또 이 철학을 또 하셨으니까 버트런드 러셀이 게으름을 찬양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살구 이야기를 합니다. 살구가 이게 영어로는 아프리코트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에서 프리코쿰인가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근데 이 프리는 얘가 복숭아나 이런 과일보다 빨리 익기 때문에 먼저 익는다는 뜻으로 프레가 붙었대요. 네. 앞선다는 의미로. 그런데 이게 이제 프레코쿰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래서 프리코키온으로 가는데 이게 또 아랍어로 건너갑니다. 네. 아랍어로 건너가서 관사 알이 붙어요. 알이 붙어야죠. 그래서 알바코크인가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요. 갔다가 다시 이게 유럽으로 돌아와요. 유럽으로 돌아오는데 스페인이 이제 한때 그 아랍권 영향을 그렇죠. 받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알바코크란 단어가 들어왔다가 불어로 가서 아브리코트가 돼요. 네. P가 아니라 B가 되는데 네. 그게 영국으로 넘어가서 어이구. 아프리콧이 되거든요. 어. 이게 참 원래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됐잖아요. 그러면서 버트란트 러셀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건 그런 얘기를 알고 살고를 먹으면 더 맛있대요. 이게 이제 버트란트 러셀의 네, 러셀 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만물상 우리 이 시간에도 제가 하는 얘기 대부분은 쓸데없는 얘기예요. 같고 그리고 원래 건강에 나쁜 음식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재밌고. 재밌습니다. 그럼요. 예.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안 하려면 이거 하지 말고 주식이나 뭐 맞아요. 방송해야죠. 예, 정치, 맞습니다. 주식 뭐 이런 거. 우린 그런 거 안 하고 예. 쓸데없는 것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에너지가 무엇인가. 네.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나오는 물리학 논문, 또 천문학 논문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 논문을 펼쳐서 에너지 안 나오는 논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요. 예. 뒤지면 무조건 에너지라는 단어는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죠? 그런데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에너지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 뭐 기후 문제, 네네. 재생 가능한 에너지, 네. 그러면서 또 에너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겨울이니까 이 에너지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비싸잖아요. 비싸죠. 난방비 많이 나가고 네. 난방비는 또 에너지 써야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게 에너지는 귀합니다. 그러니까 석유나 뭐 이런 거 뭐 함부로 쓸 수도 없고 또 원자력은 또 원자력들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태양. 이 태양 에너지는 뭐 한 10,000분의 1 태양에서 보내주는 에너지 10,000분의 1만 써도 뭐 1년 내내 쓰고도 남을 그럼요. 그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인데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네. 고민도 많이 하고 에너지 참 중요한 단어. 그런데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거예요. 보존된.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 그럼 에너지를 썼는데 그 에너지 어디 갔냐고. 에너지 형태가 바뀌는 거죠. 쓸 수 없는 에너지로. 이 쓸 수 없는 에너지, 쓸 수 있는 에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물리학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연력학과 통계역학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바늘 확 돌려가지고 옛날로 한번 가보자고요. 옛날에 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이 17세기의 어르신들. 라이벌들, 옛날 사람들. 이제 그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원래 또 옛날 이야기가 좀 재밌습니다. 재밌죠. 네. 이 르네 데카르트가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물리학에 공헌이 많아요. 이분이 어떤 공헌을 했냐면 관성. 그 운동량도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좀 틀린 개념으로.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 당시만 해도 실험을 바탕을 두고 물리학을 한다는 게 좀 드물었어요. 네. 솔직히 갈릴레이가 이런 점에서 위대한 이유가 네. 실험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뉴턴이고. 아하. 그런데 데카르트는 운동량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운동량은 물리학에서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양인데 운동량은 뭐 어떻게 정의하냐면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요. 그러면 운동량이 되는데 데카르트는 질량에다가 속력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속력은 속도의 크기. 네. 뭐 이런 얘기는 그 계속 제가 설명을 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데카르트가 신을 이야기해요. 네. 운동을 하려면 신의 섭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의 섭리는 한번 운동하게 한 것들은 다 보존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운동량 보존이 그냥 상상에서 나온 거예요. 아, 뭐 실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딱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누가 이제 여기에 비판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라이프니츠예요. 라이프니츠는 또 모두가기의 달인. 일단 이 사람 철학도 잘했고 또 보통 천재들이 그렇잖아요. 천재들이 보기에 범인들은 다 이 수준이 낮아 보이니까 다 모두가기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잘 안 말린 사람이 뉴턴이죠. 뉴턴을 까면 확 신경질 내니까. 네, 그래서 라이프니츠하고 뉴턴하고 미적분학을 누가 먼저 냈느냐 그렇죠. 논쟁이 심했잖아요. 라이프니츠가 뉴턴 이기기 쉽지 않았어요. 뉴턴 상당히 한 고집하고 또 성격이 좀 더럽기 때문에 아니, 더럽다는 이름 못해. 아무튼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가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또 비판할 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던 걸 들여와요.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왜 쭉 내려오면 속도가 v 제곱으로 증가하거든. v가 아니라. 네. 그렇죠? 그때 에너지라는 개념은 없었는데 아무튼 어떤 양을 정의해서 얘가 속도가 아니라 v 제곱으로 의존한다는 걸 얘기하면서 르네 데카르트의 mv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속력이 아니고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이름을 붙여요. 그 이름이 바로 비스비바. 그 비스비바가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활력이에요. 살아있는 힘. 활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오랜 비스비바 논쟁으로 넘어가요. 이게 거의 200년 가까이 가는 자연 철학에서의 논쟁거리가 됩니다. 물론 여전히 그 라이프니츠는 이 비스비바를 이야기하면서 형이상학적이었고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실험보다는 네. 자기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아 이렇게 이제 P는 MV 이런 식 같은 거 특히 이제 이런 문과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 간단한 식도 안 좋아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식을 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보라 그러냐면 그냥 미술 작품 감상하는 식. 이 정도 식은 괜찮은데 제가 나중에 혹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런 식을 보여준다거나 네. 뭐 유체역학의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을 보여준다거나 할 때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셔도 됩니다. 아 저런 미술 작품 보듯이. 이게 제 그런 뭐 조언입니다. 예. 일반 상대성 이런 뭐 장방정식 이런 건 저희가 미술 작품으로 좀 접해봐서요. 예. 어느 정도 그 형태는 익숙한 편입니다. 저도 그 정도- 전에 예. 뭐 이제 그 프의 해석, 예. 예, 뭐 이런 거 말씀드릴 때도 뭐 사인, 코사인 나오고 적분 나오고 할 때 예. 그림처럼 보시라 했던 맞아요. 얘기가 예, 기억이 예. 납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비스비바 논쟁이 어디로 쭉 이제 세월을 거쳐가면서 운동 에너지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가요. 그런데 물론 운동 에너지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것들 물리학에 나올 땐 이런 형이상학과 상관없이 네네. 실험의 바탕을 두고. 그래서 형이상학을 영어로 메타피직스라 그러잖아요. 물리학은 피직스라 그러고. 그러니까 피직스가 들어있다고 해서 메타피직스랑 피직스가 같은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비슷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프니츠는 뭘 몰랐냐면 운동량을 막 비판하는데 이 사람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렇게 천재였지만 뭘 몰랐냐면 힘에 대한 걸 잘 몰랐어요. 힘은 F는 MA. 이거는 저 식을 써놨는데 이 힘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물론 그때 뉴턴이 힘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힘은 에너지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스비바하고 힘은 다른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저 당시에 과학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힘과 에너지 이런 걸 구분할 줄 몰랐어요. 일반인들은 지금까지도 헷갈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시간에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네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좋습니다. 특히 힘은 개봉박도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제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예. 이거 F는 MA를 다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은 뭐 제가 물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 뒤에 저변에 예. 어떻게 물리학자들하고 또 일반인들 철학자들이 고민하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이런 과학의 이야기들을 끌고 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네. 그래야만 좀 만물상이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에밀리 드 샤틀레라는 여성이에요. 여성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뭐 자연 철학자라고도 할 수 있어. 프랑스 여성분인데 또 수학자한테 배웠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이분이 후작 부인이었습니다. 아, 샤틀레스라는 그 불어의 뒤는 귀족을 뜻하는데 이름 에밀리는 이름이고 샤틀레 가문의 에밀리. 그래서 남편이 후작이에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 당시 때는 다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 에밀리 디 샤틀레가 결혼할 때 나이가 16세나 18세나 그렇고 남편이 30살이 넘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 차도 많은데 애를 3명을 낳습니다. 애를 3명을 낳고 이 에밀리가 남편에게 선언을 해요. 아 이제 나는 여자로서 역할 다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겠다. 나는 수학을 연구하겠다. 저 시대 예, 저 시대. 그리고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요. 대단한 지금도 힘든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애인을 또 2명 사귀어요. 오. 그 중에 한 분은 여러분들 다 아는 분이에요. 볼테르. 아, 그러니까 볼테르가 토론의 대상이었어요. 네. 또 볼테르도 많이 좀 정신적으로 서포트도 해주고. 그리고 그 시인 한 명하고도 또 사랑에 빠져요. 약간 불륜 관계도 있죠. 볼테르 사이도 이게 연인 관계였다고 하니까 또 프랑스인이잖아요. 그죠? 네. 저 때도 벌써 좀 자유로운 그런 게 있었는지. 그런데 이제 남편 외에 그 시인의 아기를 가져요. 42살의 나이.
그래서 딸을 낳고 얼마 안 지나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고. 42세 나이. 그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근데 이분이 뭘 업적이 뭐냐면 뉴턴의 그 프린키피아를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요. 네. 번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도 달아요. 주를 자세하게 달아가지고. 보통뿐이 아니네요, 진짜. 예. 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번역이 여태 프랑스 표준어로 여태 와. 자리 잡고 있대요. 이분의 대단하다. 번역이.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프린키피아를 읽은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힘을 아는 거죠. 아. 그러면서 딱 이야기하는 게 운동량과 에너지의 배경엔 힘이 있다. 그래서 힘은 시간에 따라 이렇게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운동량이 변해요. 네. 그 운동량은 시간에 따라 힘을 가하면 변한다. 이게 이제 뉴턴의 제2법칙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리학 시간에 또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걸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운동량은 힘을 쭉 이렇게 누적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동차가 꽝 충돌했을 때 그 충격량을 운동량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영어로는 임펄스라 그러잖아요. 독일어는 얘를 임풀스라 그래요. 그리고 임풀스는 독일어로 운동량을 뜻해요. 네. 모멘텀이 아니고.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결국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걸 이 에밀리드 샤틀레는 알았던 거예요. 그 운동량이 당시에 개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힘은 이 활력의 변화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게 운동량이나 활력이나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죠.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활력은 이제 에너지라는 의미. 그렇죠. 글도 이제 가는 중인데 아직 에너지라는 단어도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이게 이제 비스비반 논쟁에 참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샤틀레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올바른 방향을 잡아준 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분이고 이분은 그 특히 문화사에서도 중요하고 그 프랑스 문화사, 프랑스 이런 철학, 과학, 수학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분이 이제 토마스 영이라는 분인데 우리가 토마스 영 하면 되게 이제 물리학 고등학교 때 물리학 좀 배운 분들은 이중 슬릿. 맞아요. 이중 슬릿으로 다 기억할 거예요. 이게 솔직히 토마스 영 전까지만 해도 빛은 파동이냐 입자냐 이야기를 할 때 뉴턴은 빛은 입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이 한마디 얘기하면 이게 막 100년씩 가요. 그렇죠. 그 하이헌스라는 네. 그 네덜란드 물리학자가 빛은 파동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뉴턴에 묻혀서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하이헌스의 이야기를 살려낸 사람이 이중 슬릿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토마스 영이에요. 네. 근데 토마스 영은 실제로 의사예요. 이분은 저기 물리학자이기도 하지만 의사였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이집트 문자를 네네. 로제타 돌에 쓰여 있는 이집트 문자를 제일 처음 해석한 분도 이분이에요. 이분은 14살 때 10개 이상의 언어를 했던 분이에요. 5살 때 4개인가 5개 언어를 뗐다고. 수학과 물리학만 잘하든가. 그러니까. 언어까지도. 난 이제 뭐 이런 분들 그런데 이런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천재 부러워하지 마라. 천재 다 이상해요. 천재 성격 다 이상하고. 근데 천재가 하는 역할은 뭔가? 제가 밑에 써놨는데 천재란 새로운 개념을 새로운 단어에 담아내는 네네. 그런 사람이 저는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마스 영이 뭘 했냐면 에너지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도입합니다. 에너지는 뭐냐면 N이라는 그 이게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N이라는 접두하고 에르곤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은 영어의 in이에요. 그러니까 in work,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에너지 그게 정확하게 에너지의 개념이에요.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에는 아예 단어 자체가 없었군요. 없었어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군요. 예.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천재죠. 네. 그러니까 겔만 같은 사람, 뭐 쿼크를 만들어내고, 뭐 기묘도, 양자생력학 뭐 이런 걸 다 만들어내는 칼라, 쿼크의 색깔, 네. 천재들이 하는 일이죠. 이게. 그 불교에서 이제 조사란 개념이 있는데 네. 그 새로운 개념들, 그러니까 원효대사 같은 분들이 조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자기의 그걸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그 파의 이제 그 창시자 같이 네. 얘기가 되는 무협지에서는 대종사란 표현을 쓰죠. 대종사 맞습니다. 그런 비슷한 분들 말씀대로 자기 개념을 자기 새로운 단어에 그렇죠. 달마대사, 담아낸 뭐 달마대사 같은. 그런 분들이 아마 과학계에서는 뭐 그런 맞아요. 대종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네, 아닌가. 토마스 형이 진짜 예, 물리학계의 그 달마대사 그렇네요, 진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천재가 하는 일은 그 언어의 빈곤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성격이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히 이 이야기를 듣는 나이 드신 분들, 그 자식이 있는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자식을 꼭 천재가 아니면 다행으로 여기. 천재는 되게 말로도 별로 안 좋고 가족들 좋지 입장에서는 않습니다. 가족들 힘들고. 입장에서, 예, 힘들고. 예. 그래서 요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새로운 개념이 나오기 전에 물리학에서는 항상 은유를 갖다 써요. 그래서 이 은유는 언어의 빈곤에서부터 오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뭘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길이 없어. 그렇죠. 그럼 뭔가 가지고 와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은유예요. 여기 이제 디락이라는 분이 노벨상을 받은 분이죠. 반입자. 반입자를 최초로 제안한 분인데 반입자를 설명하면서 이분이 뭘 이야기했냐면 디락의 바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공을 이야기하면서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모크리토스 같은 경우에는 진공을 그냥 그 이 원자들이 움직이는 그 공간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늘날 물리학은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뭐빈 공간이 아니고 뭔가 차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디락이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거기에 전자들이 꽉 차 있다. 음. 그게 디락의 바다다. 그래서 바다라는 말을 써요. 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서 디락의 바다라고 해서 진짜 바다는 아니고 그 바다라는 단어를 은유로 가져와서 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 시간에 앞으로도 계속 그 은유에 대한 얘기 많이 하려고 그래요. 네. 특히 은유를 지나치게 쓰면 또 안 됩니다. 그렇죠. 적당히 써야 되는데 은유를 아주 지독하게 쓴 집단이 있어요. 과학자로 불러야 되나? 그 연금술사들. 아, 네. 그러니까 화학이 더 잘하는 물리학은 그래도 저는 물리학자니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물리학자들이 좀 교만해요. 뭐 저도 예외는 아닌데 화학자들을 뭐 제가 러더포드만큼은 아닌데 러더포드는 화학자를 그 우표수식 하는 사람들 저는 화학자 되게 존경해요. 솔직히 되게 존경하는데 그래도 그 연금술사들이 은유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스비바의 논쟁의 끝은 어디로 귀결되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가요. 근데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이제 대학교 1학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물리학 시간에 네. 뉴턴의 역학을 배운 다음에 바로 배우는 게 이제 에너지거든요. 그러면서 배우는 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럼 이것도 또 누가 도입한 걸까요? 누군가 도입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항상 이런 새로운 단어들. 항상 천재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운동 에너지를 제일 먼저 도입한 사람은 그 윌리엄 톰슨 켈빈이에요. 켈빈 경이 제일 먼저 도입을 했고 그 연력학에서 되게 중요한 연력학 제2법칙을 이제 완성하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 켈빈. 그다음에 절대 온도를 제안한 분. 그분이 그 운동 에너지도 얘기했고 포텐셜 에너지는 랭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윌리엄 랭킨이라는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이자 공학자이자 수학자인데 이분이 도입했어요. 랭킨이라는 이름도 아마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 네, 좀 생소한데 연력학에 한번 등장해요. 네. 근데 이런 천재들이 또 문학적인 탤런트도 있어가지고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 아무 얘기나 하기로 했으니까 예, 아, 그럼요. 또 이제 아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시를 한번 우리 홍 박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X를 시예요, 시. 아, 예. 네, 긴장 읽으시면 안 되고 시를 읽으시듯이. 사랑에 빠진 수학자 중에서 발췌. X를 미모라 하고 Y를 고상한 예의범절이라 하자. Z는 재력이다. 이 마지막 변수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L을 사랑이라고 부르자. 우리의 철학자는 읍조했다. 그렇다면 L은 X, Y, G로 이루어진 함수이며 포텐셜이라 일컫는 종류의 함수가 된다. 이제 L을 DT에 대하여 적분해보자. 여기서 T는 시간과 설득의 과정을 뜻한다. 그리하여 알맞은 극한의 범위를 취하면 그 정적분의 값은 필경, 결혼이 될 수밖에 없다. 실로 명쾌하고도 간결한 증명 아닌가. 참 괴상한 사람이네요. 저는 근데 이 시를 읽자마자 반론을 제기하게 됐어요. 아, 네네. 왜냐하면 L이 음으로 갈 수도 있거든. 재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꼭 결혼이 가는 건 아니니까 이 간결한 증명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시하고 동화도 쓰고 그래서 책도 내고 했더라고요. 윌리엄 랭킨이라는 분이. 근데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이제 비스비바에서 시작해서 정말 이제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율리우스 로베르트 폰 마이어라는 분인데 이분도 의사예요. 네. 뭐 물리학자라기보다는 의사였는데 이분이 그 유럽에서 자바섬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서 당시 자바섬은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멀리도 가시네. 네덜란드 식민지였잖아요. 이때 그 배의 의사였어요. 그래서 선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선원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했대요. 네. 피를 뽑았는데 피색이 이 유럽에서는 날씨가 춥고 그러면 좀 색깔이 진한 붉은색인데 연한 붉은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에너지를 덜 쓰는구나. 전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순전히 생리학적인.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적인 실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류도 많고 그런데 아무튼 거기서 내부 에너지하고 그 열. 또 하나는 선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 저 에너지를 또 일로 쓰는구나. 그런 생리학적인 거기서 어떤 식을 발견하냐면 내부 에너지란 10배기 1이다. 먹는 거는 열, 운동하는 거 1. 그럴듯한데요. 이게 다이어트 방정식이죠. 그렇죠. 다이어트 방정식이라고 연력학 제1법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제임스 프레스콧 줄 이분은 이제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연력학 제1법칙을 완전히 실험으로 확립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도르래를 이용해 가지고 쭉 떨어뜨리면 얘가 요 팬이 돌잖아요. 돌면서 이제 물을 덮이는 거. 그다음에 요 상자는 단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물의 온도를 높이는 거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를 통해서 이 온도를 그 내부의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열과 일의 동등성. 열과 일의 동등성은 좀 연력학을 이해하고 있는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명확한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요 다음 학기에 가르칠 강의 노트에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요 그림 똑같은 그림입니다.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네. 연력학 강의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만큼 중요한. 그래서 이런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확립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연력학 보존 법칙은 결국 연력학 제일 법칙으로 정리가 돼요. 또 내부 에너지는 이거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이어트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U라고 쓰는 건 살이고, 그다음에 Q는 먹는 음식, 그다음에 W는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 빼기 운동 열심히 하면 살이 덜 찌는 거고. 먹은 거에 비해서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찌는 거고. 네. 근데 여기서 훨씬 더 효과적인 건 Q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빼려면 먹는 걸 줄이라. 맞습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안 빠진다고. 정말 그렇죠. 예.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의 그 함의는 다이어트다. 요건 좀 아무 말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좀 물리적인 함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요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다음에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네. 그 내부 에너지가 중요해요. 일과 열은 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에너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뛰어야 되는데 달리기 하다가 뭐 이제 에너지가 축 나서 못 뛰겠다. 그거는 물리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리학을 잘 모르셔도 표현만큼은 물리학적으로 정확하게 써요. 근데 물리학을 알고 쓰면 좀 더 그렇죠. 재밌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힘이 없다, 예. 힘이 떨어졌다 힘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거군요. 힘이 없다라는 표현은 안 쓰시는 거죠. 과학적으로 부정확한 예, 표현이다. 부정확한 표현이다. 예. 힘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질량이 반드시 가속도로 굽혀야 시대. 자, 그래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조금 더 일반적인 물리학 법칙으로 만든 분이 이 헬름홀츠예요. 네. 헬름홀츠도 의학에 가까운 분이었어요. 생리학자였고, 저는 특히 헬름홀츠에 대해서는 뭔가 끌리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를 본에서 했잖아요. 이번에 본대학 교수님으로 계셨어요. 한동안. 예, 그래서 괜히 얘기냐. 연세는 뭐 많으시니까 이미 돌아가셨지. 같이 계신 건 아니죠. 같이 계신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면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분 하면 옛날 분이긴 하지만 뭔가 좀 끌리는.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이 에미네터라고 힐베르트의 제자예요. 어쩌면 한 번쯤 다뤘을지도 모를 분인데 에미네터는 이번에 수학적으로 에너지 보존과 대칭성의 관계. 뭐 깊이는 제가 안 들어갈게요. 그걸 이제 밝힌 분이고, 그다음에 헬름홀츠는 우주의 총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고 이거를 그냥 연력학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든 물리학 법칙으로 확장하신 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솔직히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잠깐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30년대 그 베타 붕괴, 방사선의 베타 붕괴 나오면서 그 닐스 보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거시적으로는 에너지가 보존되지만 미시적으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깨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한 분이 그 볼프강 파울리고, 볼프강 파울리는 그 미친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볼프강 파울리는 말을 막 하는 분이잖아요. 뭐가 누가 틀린 얘기를 하면 가만히 안 있고,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볼프강 파울리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볼프강 파울리가 물리학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기여한 게 정말 많은 분인데 그 기여한 걸 플러스 1이라고 두고 막말한 거 마이너스 1. 물리학의 기여는 없는 분. 물리학의 기여가 0인 분. 그게 볼프강 파울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양력을 최초로 도입하면서, 그 양력을 누가 도입했냐면 엔리코 페르미가 도입을 하는데, 그 논문은 네이처에서 리젝트 당해요. 네이처라는 논문집에서 범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죠. 그때 이제 그 양력을 도입하면서, 결국 양력을 도입한 이유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구하기 위한 건데, 실제로 양력이라는 힘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그냥 교양 삼아서 이렇게 에너지의 단위, 이 단위 중에 여러분이 뭐 킬로와트 H, 이런 이제 H는 시간을 뜻하고, 우리가 항상 단위는 주울을 씁니다. 물리학에서 주울을 쓰는데 1킬로와트 H는 그 1킬로와트 아워죠. 3,600킬로 줄이고, 여러분이 그 뭐 과자 봉지 뒤에 몇 칼로리 이런 게 쓰여 있잖아요. 네. 이 칼로리는 대문자 칼로리예요. 네. 그래서 이 4.184 킬로줄. 그리고 우리가 TOE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거는 한 10기가 칼로리인데, 얘는 언제 쓰냐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얼마나 쓰냐. MPOE. 그런, 예, 그래서 이게 TOE가 뭐냐면 Ton of Oil Equivalence라고 네. 해서 그 석유를 기준으로 해서 씁니다. 근데 이게 4.184가 아니라 41.86이 되는 이유는 이게 4.184가 조금 달라요. 이게 이 칼로리가 조금 다르게 정의돼. 두 가지 다른 값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요 밑에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뭐 대략 이 운동 에너지나 이런 걸 감으로
이 A380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운동 에너지는 정확히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 2분의 1이 붙은 건 누가 붙였냐면 퐁슬레라는 물리학자하고 그 제자 코리올리가 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코리올리가 2분의 1을 정확히 찾아서 여기 썼어요. 그러면서 1과 에너지의 그 동등성. 그러니까 어디다 1을 해주면 어떤 그 개의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그 1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데 그걸 확립한 분이 코리올리예요. 그 코리올리의 힘 할 때 그 코리올리 맞습니다. 프랑스 물리학자고 그 다음에 이 위치 에너지 U는 MGH. 이 포텐셜 에너지를 도입한 분이 바로 아까 얘기했죠 랭킨. 랭킨이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 네. 보잉이 아니고 그 에어버스 네. 380 그 에어버스에서 나온 가장 큰 비행기죠. 그렇죠. 질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57만 5천 킬로그램이. 어떻게 저런 게 날 수? 575톤인 건가요? 예, 저런 게 어떻게 나는지 저런 게 모르겠어요. 얘 진짜 물리학의 승리예요. 예. 아, 진짜 온갖 법칙을 다 끌고 맞습니다. 와도 역시 실감은 안 예, 나죠. 예. 야, 저게 뜬다. 항공공학의 승리, 네. 또 물리학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속력이 대략 900km/h래요. 네. 보통 이 항속 할 때 그 속력이. 그렇죠. 근데 그 속력이 어디서의 속력이냐면 12,000m 정도 높이, 한 33,000피트, 네. 35,000피트, 높이가 12,000m인데 요 값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네. 18기가주울이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68기가주울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기가주울 정도가 아. 저렇게 무거운 물체는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A380이 저렇게 높은 데서 날고 있으니까 예, 예. 위치 에너지를 그만큼 갖고 있고 그렇죠. 운동 이제 하고 있으니까 날고 있으니까 저기서 운동 에너지는 저만큼 나오고 예. 그거 두 개를 합치면 총 에너지. 12,000m 높이에서 날고 900km 시속 900km로 날고 있는 A380에게는 86기가줄의 에너지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이거 되게 재밌는 관점인데 예, 그냥 예, 넘어가려고 예, 하셨어요. 예. 저 86기가 줄에 해당하는 만큼의 항공유를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아, 그런 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뭐 항공유로 또 이야기를 하면 조금 다르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이제 학력도 있고 예. 그런 걸 이용하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바로 1대1 대칭할 수. 아까 수소 원자의 스펙트라 비슷하게 아.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개가 A380이라는 이렇게 날고 있는 개가. 이런 거 되게 재밌네요, 진짜.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감이 생기면 여러분이 이런 소비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종 소비되는 에너지 소비량이라는 게 뭐냐면 최초의 뭐 석유나 석탄 이런 게 있는데 전기를 만들면서 네. 송전탑에서 잃는 에너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그렇죠. 여러 뭐 잃는 에너지를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소모하는 건 한 212 MTO1가 된대요. 얘를 환산하면 8.88 엑사줄. 엑사줄인데 아까 기가줄의 그 10의 9승배니까 기가줄의 10의 9승배요. 예, 아까 A380 와. 엑사줄의 10의 18승줄이죠. 예. 맞나? 모르겠 이게 저도 이제 뭐 페타줄, 엑사줄이는 잘 쓰지 않는 단어들에서 아마 10의 18승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석유, 석탄, 가스, 원자력 그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 신재생 에너지 생각보다 작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이런 뭐 자료들을 보시면 주로 뭐 킬로와트라는 말도 나오고 주울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 MTO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겁먹지 마시고 네네. 아 이게 에너지의 단위구나 이런 걸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솔직히 오늘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 출력과 에너지는 다른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 자동차 출력 우리 뭐 200마력 그러면 1마력이 한 746 킬로와트 정도 되거든요. 0.746 그러니까 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킬로와트가 좀 더 센 단위니까 그러면 이제 이 와트하고 에너지는 뭐냐 제일 쉬운 게 여기 나오는 원자력 발전소하고 원자폭탄 에너지를 치면 원자력 발전소가 좀 커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은 한 2시간 정도 때울 수 있는 그 정도 양이긴 한데 그 농축 우라늄이 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기준으로 네네. 요즘은 그보다 훨씬 센 폭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할 수 없고 뭐 10킬로톤 뭐 그 정도. 10킬로톤이 이제 나가사키에 떨어진 예, 예. 원자폭탄이 지금 뭐 50메가톤, 그러니까요. 100메가톤 비교도 안 되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 건 만들지 말아야 돼요. 너무 인류가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 그거 돼.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거는 그 출력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에너지를 그 2시간 동안 쓰면 원자력 발전소고 얘를 10-6승초 한 번에 다 써버리면 원자폭탄이 되는 거고. 그런 거군요. 예, 그런 개념들을 이제 이번 만물상에선 주로 이런 이야기를 네. 할까 합니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헷갈리는 게 계속 예를 들어서 출력도 심지어는 저는 이제 뭐 음악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 스피커 출력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몇 와트 어쩌고 하는데 저게 뭘 기준으로 한 얘기인지 뭐 들리는 소리를 말하는 건지 전기를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일종의 음압과 관련된 부분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렇죠. 예. 봐도 잊어버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혼란이 굉장히 예, 많고 예. 그리고 이제 줄과 킬로 칼로리 같은 것도 예. 사실 저희가 과자를 먹다가 줄로 보면 시겁하게 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숫자가 그렇죠. 나오니까 무슨 이게 근데 칼로리를 보고 나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몇 배 깎여버리니까 뭐 그런 혼란도 근데 그럴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칼로리 쓰던 거 예. 쓰지 왜 또 요즘은 줄도 붙이나 줄이도 같이 붙거든요. 예. 요즘 뒤에요. 맞아요. 특히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들 예. 보면은 줄로 잘 붙더라고요. 왜냐면 SI 단위니까 예. 국제 표준 단위잖아요. 국제 표준인 건 이해하겠으나 우리 소비자들은 예. 어떻게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그런 것도 이제 들고 그리고 지금 이 에너지 총 소비량도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지금 에너지들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낸 예. 그 원료들이 석유, 석탄, 뭐 가스, 원자력, 신재생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저것이 전부 어떤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이제 다 바뀐 거 아닙니까? 이동을 했던가 열이 됐던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쓰고 있는 예. 그대로 다 하나의 손실도 없이 예. 다. 다 쓰지는 않고 낭비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도 어쨌든 간에 없어진 건 예, 아니니까. 없어진 건 그게 아니죠. 뭐 예, 예. 쓸데없는 열로 단열이 안 돼서 그렇죠, 사라졌든 그렇죠. 뭐든 간에 예. 어쨌든 뭐 공기의 열은 온도는 덮였을 것이고 예. 바로 벽 바깥에 맞습니다. 뭐 예. 그런 식으로 저거 지금 저도 저걸 보면서 한 번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지금 보면서 저게 이제 머릿속에서 동작으로 느껴지고 예. 열로 느껴지고 심지어는 뭐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으로 예. 느껴지고 그런 변환의 그 상상이 지금 되는 거예요. 어우, 좋습니다. 말씀 듣다 예,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지금 우리 만물상의 예. 첫 시간에 뭔가 새로운 느낌들을 벌써 받게 되는 예. 그런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네. 일상 언어 속에 정말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번 만물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 문학 작품의 네네. 또 시 네네. 그리고 우리 일상 언어 음.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물리학의 자치. 네. 그런데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잖아요. 이게 오늘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표현 쓰지 말고 그거는 아마 사회적으로 바꾸긴 되게 어렵지만 에너지라고 말해야 된다. 나 오늘 에너지가 없다. 힘이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물리학자로서 네. 이제 솔직히 그런 농담 좀 하는 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뭐 그런- 어차피 뭐 진짜로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비행기 같은 경우도 사실 비행기가 날 때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 잘 안 하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항공유 잔뜩 넣어가지고 저게 지금 엔진 뿜어서 가고 있는 그게 비행기의 에너지지. 저게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니까 이미 네. 거기서 위치 에너지를 저렇게 많이 심지어 더 많이 예. 가지고 있다 같은 생각은 우리한테 잘 발상이 안 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일반 사람들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엄연히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에 포텐셜 에너지라는 그렇죠. 형식으로 이제 비행기가 갖고 있다. 심지어 운동 에너지보다 더 커요. 훨씬 크고요. 예, 예. 근데 제가 착륙하고 나면 그건 다 사라지고. 네, 다 다른 그런 거죠. 부분들이 그럼 걔는 어디로 갔는가? 쓰지 못한 에너지를 가는 거죠. 이런 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공기 저항으로 간다거나. 예, 뭐 그런 지금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새로운 생각들이 예. 막 떠오르면서 너무 재밌어졌습니다. 솔직히 이 위치 에너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최근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었으니까 동계올림픽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보여지는 게 스키 대활강이에요. 그 활강할 때 저 찾아봤는데 스키어의 속력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 몇십 킬로 될까요? 160km per 160 hour예요. 킬로미터. 시속 160km까지는 안 돼요. 그걸 뭘 이용한 거냐면 순전히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위치 에너지를 예. 운동 에너지로 바꾼 거예요. 네네. 그 에너지가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네. 물론 그 표면 그 스키하고 표면의 마찰로 열로 좀 잃긴 하겠지만 그렇겠죠. 이게 눈이니까 마찰 네. 기수가 작고 마찰은 상당히 작거든요. 이 경우에는 0.002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0.001 그렇기 때문에 뭐 에너지를 잃긴 잃지만 대부분의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니까 뭐 이런 걸 알고 동계 올림픽 같은 걸 보면 좀 그러니까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는 그런 걸 어떻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냐면요. 중력에 의해서 미끄러지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그 위치 에너지라는 게 사실 예. 많은 우리 일반 그 물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뭔가 애매해요. 그래? 저게 정말 에너지라고라는 생각이 그 높이 올라가 놔두면 그게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라는 형태로 있는 거야라는 데 일단은 의심도 그러니까 뭐 본능적인 의심입니다. 본능적인. 예,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컵을 딱 들어서 예. 내가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얘한테 줬잖아요. 손을 탁 놓으면 운동 에너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 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전공자분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이 어떤 반발심 같은 건데
그런 것도 좀 깨고. 그 단어에서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포텐셜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 포텐셜을 저희가 이제 누군가 사람을 바라볼 때 쓰지 않습니까? 아, 가능성이 있어. 이 친구는 포텐셜이 있어. 예. 그렇다는 얘기는 그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그게 어떤 거로 만개될 가능성이 있다. 약간 그럴 때 포텐셜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 네네. 같은데 포텐이 위치 있다 에너지도 이렇게 말하죠. 포텐셜 에너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마찬가지로 높은 스킬 점프대 위에 있을 때 그게 그 속도로 그 빠른 운동 에너지로 변환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에. 네. 그렇죠. 네. 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포텐셜을 그런 우리가 이제 사람 사이에 쓸 때 그 포텐셜로 이해해 보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듣고 나면 예. 사실 또 와닿는데,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런 에너지를 그 포텐셜 에너지를 더 갖고 있다 오히려 그 운동 에너지보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일반인의 직관에는 좀 생소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이제 두 분 전공자분들께 드리고 싶고 그런 얘기들이 어때 우리 우주 만물성에서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꾸 쓰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네네. 네. 그리고 이 물리학자들이 하는 농담. 재밌는 게 많아요. 네. 아까 그 힘, 오늘 힘이 없어. 그런 단 쓰면 안 되고. 뭐 그런 지적질이잖아요. 그죠? 이제 물리학적 지적질? 뭐 그런 류의 농담도 이 자리를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어요. 네. 저는 또 재밌는 얘기 좋아하니까. 예. 그 앞으로 이제 우리 과학과 사람들, 우리 과학과 관련해 보시는 여러분들은 전부 힘이 없다 같은 말은 하지 마시고 에너지가 없다. 예. 힘이 없다는 말이 저한테 들리는 순간 지적질을 그렇게 말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김현철 교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무슨 망발이요? 예, 그러진 않겠지만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고 근데 과학적으로 옳다 그러다 그걸 뭐 일상적으로 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거니까 모르는 것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새로 계속될 우주 만물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됩니다. 예. 네네.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별에는 사람들의 홍승수 박사님이 해주시는 별 얘기들 또 우리는 흔하지 않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 관측 천문학자로서 왜냐하면 요즘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그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는 책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나면 천문학자란 건 아예 별을 아무도 안 보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뭐 내용은 아니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만 제목이 심지어 국내 책 아닙니까? 네. 천문학자가 쓴 책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계속 귀한 관측 천문학자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또 김현철 교수님은 이제 지난번에 농담 삼아 얘기하셨지만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입장에서 뭐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맞습니다. 물리학과 그 언저리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얘기까지도 뭐든지 만물상이라는 이름으로 편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 뭐 매달 이제 찾아오게 되니까 매달 첫 주에 많은 기대 바라고요. 예, 두 분 이렇게 새로운 코너로 시작하게 된 거 아주 저는 즐겁고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